그 코로나 시기에 이제 국가의 방역 정책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 및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방역 예외주의를 표면화하면서 국가가 그간 그 획득한 민주적 권리를 훼손한 사례를 통해서 국가의 방역 통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제 국가의 예외성을 인권과 민주주의 이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데, 민주주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는 인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어쨌든 인권 개념을 이제 수용을 한다면 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계급의 권리를 축소하고 확대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 적대를 가리는 인권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계급 적대를 드러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의 핵심은 이제 다 여러분들이 뭐 다 겪으셨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알아도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어쨌든 코로나 국면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어쨌든 그 실체는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인데, 그 물리적 거리두기가 그러니까 공장 및 대중교통에서는 왜 적용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국가의 방역은 어느 부분을 살리고 어느 부분을 방치했는가 등이다. 그래서 방역 예외주의가 국가의 통치와 기업의 영업활동이 어떻게 활용되고 악용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코로나19 시기에 드러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실체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작업장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 등을 이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흔히들 이제 방역 대 민주적 권리라고 이제 대립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감염병 확산에 대한 그 개별적 대응은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이러한 대응의 한계로 사회를 소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고, 이때 사회가 그 시장의 원리에 작동하느냐 아니면 중앙 집중적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를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각국 정부의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별 이제 코로나 대응은 방역의 규제의 강도, 이제 민주적 협치의 여부, 재난 재정의 규모 방식이나 일자리 보장과 생계 및 소득 보장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간염을 비롯한 질병 관련 연구는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제 인수 공통 질병의 확산을 예측하면서 이제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했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기적 관점 및 사전 예방의 원칙을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했고, 처음에는 전염병에 방관했고 이후에 사태가 심각하게 해지자 국가 행정은 이제 허둥지둥 방역을 구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목도했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쟁취한 민주적 권리는 긴급 방역 앞에서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두 개의 수필집 체험기 책을 통해서도 이제 이 부분을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서창로 고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코로나19 초기에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의 그 느낀 심정을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몇 구절을 보시면
코로나19 초기 확진자는 환자가 아니라 죄인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동선과 사생활을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들은 망연자실했다. 나 역시 그랬다. 그다음에 잠재적 범죄자에게 채워지는 전자팔찌와 잠재적 코로나 확진자의 안심벨트가 얼마나 다를까, 뭐 이런 얘기들도 그 안에 써 있고, 그다음에 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확진되면은 사람이 아니라 바이러스 보유 숙주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만 들었다. 뭐 이런 얘기. 사실 이제 이 책을 제가 꼽은 이유는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로 교수이잖아요.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에게 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교수도 이런 어떤 모멸감 뭐 이런 것도 느꼈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더 많이 이제 그 확진이 됐을 때 본인이 죄인처럼 느끼는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고, 였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좀 선정을 하게 됐고, 또 같은 반응이 그 중국 작가 팡팡이라는 사람이 쓴 우한일기, 그 코로나19로 봉쇄된 도시의 기록을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확진자들이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듯한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를 폭로를 했다라는 점에서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동일하게 이런 관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확진자에 대한 취급을 했다라는 거고, 이런 것에 부당함을 느끼면서 제 초창기에 이제 한국의 노동 시민 진영들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정보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확진자별 동선 공개, 과도한 동선 공개라든지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그래서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향후 폐기해야 되고, 공중보건 시 개인정보 처리와 보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자세하게 쓰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어떤 그 민주노총과 이 사회운동 단체에서, 그러니까 그 인권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다라는 점이 한계로도 지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각주에서 일본에서 썼듯이 그 대정부 투쟁이 아니라 대정부 교섭 요구라고 하는 점은 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 방역이라고 하는 그 최우선 순위에 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보편적 인권도 침해가 되고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망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이 당시에 민주노총이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쟁이나 집회를 조직했다면 저는 이 코로나 국면은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이 충분했었는데, 어쨌든 민주노총과 이 노조 관료들의 정치적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 인권 차원에서 머무르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머물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 개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정부 투쟁보다는 대정부 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국가는 중앙 집중적 권력을 동원해서 인간 생명 보호를 민주적 권리보다 우선시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근데 하지만 국가는 모든 인간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국가는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현행 경제를 운영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같은 모든 생명의 인권을 취급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지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 국면에 국가가 종교단체나 클럽 방문자에게 전염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러한 상황은,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지난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방역 지원하는 기존 체계에서 개인 부담으로 전환했다라는 점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이 이제 어쨌든 2018년도 메르스 대응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위치 정보 등 개인의 주요 정보와 정부 공공 민간 기관의 정보 공유 뭐 이런 것들을 마련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2015년과 2018년도에 국가의 방역 체계를 구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확진자와 격리된 숫자의 차이를 보이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그 2015년도와 18년도의 수적 차이를 국민 참여와 민간 협력을 주목을 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5년도 이후에 뭐 대국민 홍보 강화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감염병 조기 인자 및 신속 대응을 했다. 사전 예방 원칙을 벌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이 어쨌든 그 성과를 이제 그 2019년도 백서에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병관리본부, 질본의 평가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국가가 긴박한 상황에서 주요한 통제 및 관리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책임을 중심에 두고 방역을 진행했다는 것이고,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업의 영업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의 행정 통제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2015년 메르스상에서 민간 의료병원을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정부의 행정은 기업 친화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업 친화적인 방역 행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수행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2020년에 발간한 이제 민주노총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코로나19 대응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 성격에서 기업 지원, 그다음에 고용 유지, 실업 대책의 실적을 비교를 했는데, 이제 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적으로 기업의 지원이 월등하게 많았고, 고용 유지나 실업 대책은 거의 그거에 거의 뭐 3분의 35배, 22배 정도에 달하는 수치의 기업 지원을 했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보여지면서,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우선시 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 표에서 이제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위한 재난지원금인가라고 했을 때, 초기에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이제 정부의 부담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고, 한편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맞서서는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한정된 지원으로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선별적 지원을 얘기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이제 전 국민 지급이 내수 활동에게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향신문은 이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설명에는 사회복지의 계급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간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기금은
잉여 가치에서 나오고 이는 고용 대가로 사회적 임금의 일환이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필요할 때 누구나 쓰는 것으로 쓰는 것이고 선별적 복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보편적 복지는 좋은 거고 선별적 복지는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류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가 나쁘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도 한번 지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자본주의에서 사회복지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는데 한편에서는 복지의 중요한 것은 자본에게 필요한 복지인가 자본에게 불필요한 복지인가가 중요한 기준점이다. 그래서 노동력 공급을 위한 교육과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와 고용보험 등은 체제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요양이나 장애인 복지 등은 자본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복지지만 또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또 필요하고 또한 어떤 복지는 두 가지 또 필요성을 충족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도 자본의 논리에서 좌우되는倾向이 강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이전처럼 체제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노동계급 및 평범한 이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멈추는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에서 민주적 권리의 예외를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예외적 상황을 제시하면서 교사의 권리를 제한한 경우입니다. 뭐 이거는 사례인데 교사가 그 연가가 아니라서 연수를 통해서 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근무 외에서 연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연수의 목적은 전문성 함양이고 뭐 교사에게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업의 교환의 어려움 등 그 동료와도 학생들에게 미칠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수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 국면에서 2011년도에 그 한 고등학교에서 겨울방학 연수 신청에 대해서 연수 신청할 시에 연가로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당국이. 그 담당 교사는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혹시 여행 중에 코로나로 확진된다면 학교에 며칠 우려가 돼서이다. 여행 중에 교사가 코로나에 확진된다면 학부모와 국민들이 교사들은 코로나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행에 다닌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데 뭐 학교 당국이 그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지라도 방학이어서 뭐 학생이나 교원들이 피해를 가지 않은 상황인데도 코로나의 예외 상황을 이유로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연수 활동을 제한을 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는 그 여전히 국외 신청도 연수도 신청할 수 있는데 국내 여행을 연가로 처리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들어서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여행이나 연수는 제대로 이제 그 모처럼 수업을 자유롭게 휴가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고 여행을 통해서 교사가 수업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풍년 경험을 할 수 있어 학생 지도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그 설득해야 할 사안인데 코로나라는 예외 상황을 들어서 교사 스스로가 일을 제한한다면 코로나가 끝나도 다른 예외적인 상황을 들어서 뭐 그 교사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현장에서 뭐 현장에서 이제 이런 어떤 코로나 예외 상황이 그 노동권을 어떻게 침해시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권리를 일관되게 지켜주지 않고 지배계급이 자신의 이익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민주적 권리 억압하고 박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공장 배제죠. 그래서 그 2021년에 이제 4단계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했는데 4단계는 감염병 대유행 때 적용되는 것으로 거의 외출 금지 수준이다. 뭐 그래서 그런데 제조업 여기서 제가 밀치친 것처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장에 시차 퇴근제 뭐 그 점심시간 재택근무 3%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주력산업은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장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을 볼 때 이제 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공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다 라고 전했지만 제가 볼 땐 그의 진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을 지키기가 최우선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그 제조업 비중은 다른 나라보다 이제 되게 높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 제조업 가동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한국 경제가 버티고 있다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뭐 IMF나 OECD, IMF에서 통계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직이 늘어나면서 그 2020년 3월에 임시 휴직자라든지 역대 체제로 늘어났고 일시 숙박업이나 음식업이 이렇게 늘어난 데 그쳤는데 반면 제조업과 공장은 이제 실업률이 53,000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통계를 통해서 휴직하고 휴업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제가 이걸 통계를 적용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그 제조업 공장을 멈추지 않으려고 그만큼 애를 썼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코로나 국면이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외 상황이 적용되는 제조업 공장들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다. 그래서 2022년 2월 달에 공동 성명서를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에서 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확진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중식 시간을 연장해라, 출퇴근 버스 증차해라, 확진자 전원에게 유급 휴가를 적용해라, 그다음에 밀접 접촉자 및 확대하고 밀접 접촉자에게 PCR 검사를 보장해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공장 내 모든 노동자에 적용해라.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그다음에 이제 단기 알바생 뭐 이렇게 phân割하지 말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라라고 하는 그런 흐름도 현장에서 벌어졌는데 사실 이 현장의 흐름이 운동과 같이 접목되면서 이제 민주노총이나 단위 사업장들이 같이 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제 현장 조직들만 이게 벌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없지 않아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물리적 거리두기에서 제조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공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것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 시간은 민주주의보다는 독재와 더 깊은 친화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지 뭐 이탈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제를 받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
우리를 이제 작업장 민주주의와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껴지는 선거에서의 민주주의는 이제 1초 동안 내가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되지만 뭐이 근래에는 이제 이마저도 기권하는 형태를 보이고 그래서 이러한 경제 영역에서 수정적인 모습은 정치 영역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주류 정치학자들은 현대인들의 정치에서의 순종의 모습 원인을 민주적 의식의 결여에서 찾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수정성은 콜라와 펩시라는 브랜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과 정치에서 수동하는 민주당과 국힘의 정치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받는 일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미 짜여진 구조 안에서 제한된 선택을 하는 것이 제한된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점이고 그 이미 짜여진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기존 정책은 끊임없이 대중들을 수동적인 행위로 전락시키게 만드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누가 통제권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국가를 장악할 것인가와 깊은 관련성이 있고 그래서 작업적인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있는데 그 선거를 통한 개혁주의나 이런 것들이 강화될수록 정치와 경제, 그러니까 경제는 민주노총, 단적인 예로 경제는 민주노총이 맡고 정치는 진보정당이 맡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서로 간의 이제 영역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국가 장악 문제라든지 직장에서 누가 통제하는 거 이러는 민주주의까지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장벽으로 되고 있다라는 점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더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제적 민주주의를 포함하고 이와 더불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화는 이제 뭐 형식적 민주주의를 획득한 다음에 실질적 민주주의 아니면 최장직 교수처럼 정치와 경제 분리, 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계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작동 방식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이렇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이제 트로츠키가 연속혁명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고전에서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간 이제 한국에서 치열한 민중들의 한국에서 그간 치열한 민중들의 부르주아적인 인권 민주주의 달성 과정과 희생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본질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량이 아니라 진정한 번영을 이루어내는 거고 그래서 지배자들은 계급 착취 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감추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코로나19에서 국가의 방역 정책에서도 이걸 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러한 네, 그래서 뭐 다 참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이제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노동자 민주주의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노동자 계급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이윤체 규제가 작동하는 한 불가능하고 또한 무엇보다 국가 장악 문제에서 부르주아 국가 기구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 국가와 노동자 민주주의로 대체된다라는 점을 코로나 국면에서 민주주의적 예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각각의 단락을 좀 연결을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제가 그 부분은 좀 매끄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제가 이제 정리한 목적은 어쨌든 코로나 국면에서
어, 실종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물으면서 그, 그 실종된 민주주의의 실체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명확하게 반영한 거다라고 하는 점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에 대해서 질의응답 바로 시작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해주시고 질문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죠.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정답님 하십시오. 예, 정용광입니다. 이 발제자가 이제 이 발표문을 쭉 얘기하는 중에 특히 뒷부분에서 이게 민주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일어나면서 많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자본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앞에 쭉 설명을 하고, 뒤에 가면서 거기에 반대하면서 민주화의 투쟁은 단순하게 개선하는 것뿐이 아니라 변혁을 위한 가는 과정으로 배치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사회주의를 바꾸내는 그런 과정으로. 그 코로나, 이렇게 그런 거 이해는 가는데 무슨 말인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지점을 어떻게 걸고 딱 들어가는 것이, 뭐 복잡하게 체계적으로 다 이야기 안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 정부의 비민주적인 억압에 대항을 하면서도 이 변혁으로 나갈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지, 그냥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분들 질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해당되는 부분에 보면은 메르스 방역 이후에 이제 2018년에 메르스 방역 지침으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이야기하실 때 국가가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데 국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더 강한 어떤 국가의 관리, 일방적 관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건지, 사실 좀 그 부분이, 그러니까 글 전체에서는 민주주의적인 권리가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침해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하다가, 국민 참여를 중심으로 꾸린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관리와 통제를 이제 방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글 전체의 맥락하고 좀 같질 않아서 그 부분 좀 질문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발표자가 몸이 안 좋기도 하니까 그러면 두 가지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제 질문은 다시 반복할 필요 없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후반부에 이제 민주적 통제, 이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좀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제 그 방역 지침의 그 국민 참여 중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이고요. 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더 써야 되는데, 친절하게 그걸 쓰지 않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이 국가가 중심에 있고, 이 국민의 어떤 질병 관리를 위해서 그 자발적 참여를 얘기하면서 각각에 있는 공적 기관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실 국가가 공적 자금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병상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백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타의 필수한 마스크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여기 그 중앙에 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중앙 집중적 권력을 그 권위적인 측면, 중국처럼 권위적인 측면으로 그 활용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갖고 있는 공적 기능 강화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그 한국 정부가 그때 K 방역이라고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고 막 이랬을 때, 그 전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거, 공적 기관이 갖고 있는 이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배제되어 있고, 국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측면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거든요. 질문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해는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부탁드리자면은 이제 국가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더 포괄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의도하셨다는 거죠?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연결해서 썼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저기를 다듬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국가 정책에서도 국민들의 각자 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진이 됐을 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확진됐을 때 환자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되는 이러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측면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더 서술을 좀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부분 선생님 질문하신 부분이지요? 네네. 정 선생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쨌든 저는 이걸 어떻게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시기에 나타났던 민주적 권리의 억압이라든지 민주적 예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권리 훼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인권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지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게 이제 권위적인 국가냐 아니면 좀 더 부르주아적인 민주주의 국가냐의 차이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그대로 계급
계급적 적대 우선순위, 계급적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주적 권리 훼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쟁취를 해야겠죠. 근데 그거를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지점을 이해를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작업장의 민주주의나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동되는 그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네, 그게 이제 약간 그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실 왜 민주노총이 코로나 국면, 아니, 민주노총 플러스 노동계, 그 다음에 이 좌파 운동이 이 코로나 국면에서 별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측면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개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기대면서 운동을 벌여왔던 방식, 그다음에 김영환이 여기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 뭐 이런 어떤 맥락들의 일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작업장 안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제가 뭐 두 개가 그 케이스만 그 학교 현장하고 기아차 제조업의 현장만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민주적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선 운동을 벌이지 못했다는, 아니, 못한 게 아니죠. 안 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신랄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측면하고 또 연결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보완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연결해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질문을 했고, 제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길지만 네, 않다면 사회자. 예. 하셔도 됩니다. 메르스 사태 때는 그때, 정부가 공적으로 조사하고, 진단하고, 분류하고, 치료하고, 전면적으로 안 하면서 서울대 병원이나 사립병원에게 기회를 많이 줬거든. 그리고 돈도 당연히 비싸요. 정부가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쭉 보면은, 정부가 전면적인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 교통, 의료, 이런 것은 기본 필수입니다. 전면적으로 사회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동자가 참여하고 노동자가 자기 결정해서 각 단위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정부 정책이나 부르주아 자본가들이 하는 것을 그 틀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나갈 건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길게 보면은 사회주의 혁명이잖아요. 먼 목표는. 그 과정에 그런 것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이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뭐 일반적인 건데, 나 그런 것이 이게 의료 방금 발전을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좀 예시를 해서 할 수 있느냐,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추가적인 질문 지금 하시고요. 없으면 휴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논평을 좀 해야지, 토론을 좀 해야지. 그냥 질문을 하고 끝낼 게 아니고. 그러죠. 예. 논평, 토론해야 된다고 하죠. 제안. 그 평가, 뭐, 토론, 이런 걸 좀 해야죠. 그냥 질문만 하고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논평을 요구하셨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질문은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게 원하시면은 할 수 있죠.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 홍수 씨가 이제 최근에 뭐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단순한 질문과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비평, 논평을 통한 이제 토론 이런 걸 쭉 했었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네. 내가 얘기한 것도 일종의 이론이고 서로 그런 건데 말씀 있으신 분 하시게 하면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논평과 질의를 구별해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이제 제기하신 바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사회자가 처음부터 이제 논평과 질의를 같이 하자 그랬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질의를 하자 그래서 그랬던 거니까 제가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논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 논문이 이제 대체된 논문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것만 해도 뭐 감사를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한 3년 이상 이 세미나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리화되고 체계화가 됐는데 여전히 이제 논문의 성격에 대해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이제 학술적으로 완성도를 가진 논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굉장히 집중하고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제 코로나 전에는 뭐 상당히 이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었는데요. 지금 온라인에서는 그 정도 심도 있는 토론이 좀 제약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글에 대한 글의 내용에 대해서 논평해 주시고요. 이제 글의 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 다른 자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짧게 좀 질의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완성도를 이제 추구를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특히나 우리는 이제 전문적 연구자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좀 이 공간을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죄송합니다. 지금 짧게 하고 내용 넘어갈게요. 자체에 대해서 논평하세요. 네. 마무리하고 지금 그런 넘어갈게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부분은 좀 서로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논문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와 민주주의 이 주제가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논문의 이제 초반부에 보면 이제 국가의 역할이나 또 노동의 이제 어떤 이제 저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주로 이제 쭉 이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극히 이제 최근의 사안이기 때문에 기억이 선명하고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이제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으로서 어떤 이제 직접 민주주의나 노동자 민주주의,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그러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 누구나 당연히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제 분석 과정이 얼마나 이제 더 설득력 있게 치밀하게 되느냐 이런 이제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뭐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저널리스틱한 그런 이제 몇 가지 그 팩트들의 나열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이제 논문으로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를 하자면 특히나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보통 대중들도 그러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 이제 대응과 비교해서 거의 상식처럼 이제 서로들 이제 얘기를 해왔던 것인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이나 노동의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좀 기대가 되었고 학술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좀 이 논문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질문하고 연관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공적 기능에서 국가의 기능을 확대를 한다는 것과 노동의 저항이나 노동자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과 이게 이제 무리 없이 결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적 역할을 이제 확대를 하겠다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측면,
이런 거는 이제 기존의 사민주의나 또는 이제 소련식 국가 자본주의의 기본적 패러다임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될수록 노동의 자율성이나 노동의 민주주의는 억압이 되는 결과로 이제 도래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론적으로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국가가 이제 강화가 될수록 이제 그런 거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서 국가를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뭐 생각을 한다면, 문제의식 자체가 어떻게 하면 노동의 이제 그 저항성, 민주주의, 자립적 역할을 이제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논문의 서두에서부터 국가가 하느냐, 시장이 하느냐, 이 두 가지 길, 현실의 길은 그런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제3의 길인 거죠. 노동이나 시민이 주도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능력,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인데, 결론은 그런데, 전체적인 논리 전개 과정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는 것,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논평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건설적인 논평을 주시면 좋겠어요. 사회자가 너무 과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첫째 학술성의 강화라고 할 때, 이 학술성이라는 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제시라거나 이렇게 나아가는 게 좀 더 낫고, 다만 학술성이 부족하다라는 그 두루뭉술한 비평으로는 어떤 발전적 논의로 나아가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멘트, 그 노동자 자율성 이 관련해서 그 논평자께서 그 논평하실 때 본인의 견해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해 주시면 이제 발표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견해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완벽한 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족점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평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 이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포함해서 사회자가 너무 네. 많이 개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전체적으로 뜻은 통할 것 같으니까 진행합시다. 여기 의견 좀 드려도 돼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우선 제가 코멘트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김동 선생님이 또 다른 얘기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균형 관련해서요. 균형 진행이요? 관련해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발제를 하잖아요. 발제하면 당연히 질문하고 의견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토론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질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받든가 그렇게 해서 다시 토론이 필요한 토론을 하고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사회자님께서 너무 이게 너무 구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 있으면 의견 받고 의견 말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말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개입하시는지 뭐 논평 뭐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있는 대로 다 받고 답변하면 되는 거고 질문 끝나면 의견 얘기하고 다 또 답변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건 이거는 안 되고 저건 안 그리고 또 사회자님이 또 그 얘기한 거에 또 평을 또 해요. 그러면 안 된다 봐요. 저는 사회자는 그냥 진행만 잘 시키면 된다 보거든요. 서로 토론만 잘 이루어지게 질문이 잘 이루어지게 의견이 잘 교환되게 이런 것만 잘해주면 된다 보거든요. 거기서 사회자가 또 개입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봐요. 다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정리해주는 역할만 하시면 된다 봐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뿌리 물고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안 들려요. 보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현 선생님 지금 안 들립니다. 마이크에 문제가 있나 봐요. 지금 말씀이 안 들리세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개입할게요. 의도는 아시겠지만은 좀 더 질적으로 보양된 논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과했나 봅니다. 네,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발표자께서 일단 논평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 우선 제가 연구소 소장인데요. 원래 제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사회자를 제가 이제 류용석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부탁을 드릴 때, 사회를 이렇게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드리지 않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필요한가? 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사회자가 어쨌든 좀 더 논의가 좀 알차게 할 수 있는 것도 또 사회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자의 역할을 어디까지 규정하느냐, 그건 단순히 순서와 이거 이제 다음입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논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관여하는 정도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는 유도리 있게 봤기 때문에 류용석 선생님을 섭외할 때 저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를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굳이 이렇게 우리 연구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서가 그냥 암묵적으로 있었지, 그런 것들이 어쨌든 문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로 간에 저기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은 사회자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논평하신 거는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계속 이제 하태경 선배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학술적 글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요즘에 등재지의 글쓰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학술적 글쓰기가 어떤 상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글에 있어서 약간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지점이나 좀 부족한 부분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시장과 국가를 대립적으로 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가의 공적 기능 확대라고 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중운동과 노동자 운동이 이걸 추동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중운동과 노동운동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실체를 또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 계기가 하나의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공적 기능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공적 기능을 강화라고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제시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 확장이 국가의 공적 기능 강화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의식과 그다음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주의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저는 대안으로 제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장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는 그 부분이 좀 잘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정은근 선생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글의 목적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인권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방역이냐 민주적 권리냐라고 하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코로나 국면에서 왜 그러면
사회운동은 인권적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에 머무른가, 더 그 작업장의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작업장의 요구사항을 끌어안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아니, 안 했는가라고 하는 점은 좀 명확하게 비판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어왔던 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어떤 한계라고 하는 점과 노동자의 그 민주주의 쟁취라고 하는 부분의 연결고리, 매듭고리를 제시하는 게 글의 목적이었는데, 혹시 그거에 맞게 조금 정리가 덜 된 측면이 있고, 향후에 좀 더 보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논평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의견을 좀 드리려고요. 혹시 들리십니까? 예, 선생님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려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뭐 그 진행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일단 놔두고요. 저는 뭐 그 내용에 대한 뭐 의견이라보다도 사건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3년째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자본은 뭐 손해본 거 없고 오히려 이득을 취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노동자 민중은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었죠. 해고 내지는 실업,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엄청난 도태, 파산,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근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 분명히 국가나 자본은 그렇게 진행할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걸 연구한 연구소도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노동단체나 정치운동단체도 잘 알 거라 봅니다. 심지어 민주노총도 알 거라 봐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노동자 민중이 그 당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관련 단체, 연구소, 운동단체, 정당들이 그걸 가지고 투쟁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장을 세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거의 없었다는 거죠. 뭐 여기 우리 연구소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그걸 이제 노동자 민중을 정치화시켜 투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집요하게 전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그 2년 지나서 이런저런 평가하는 건 뭐 평가할 수 있다 보는데, 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런 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슈화하고 그렇게 투쟁이 진행되도록, 그리고 노동자 민중이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가 바뀌어지도록 이런 노력을 집요하게 하지 않는지, 난 그게 첫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한 달 반 지났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또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보기에는 뭐 선생님, 하려면 이제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 지금 다들 예, 귀한 시간이잖아요. 예. 그 해당 과제, 해당 주제 한정에서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 당연히 그게 자본주의적으로 해결을 끌고 갈 건데,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요성이 떨어진다. 연구소든 저기 정당이든 운동단체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뭐 별로 한계 없이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죠.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연구소 차원에서 고민 좀 해야 된다. 제가 가서 평가하는 건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벌어졌을 때 사건에 대한 이해와 파악과 그 다음에 선정과 선동과 투쟁, 이런 것들이 배치되지 않으면 결국 시간 다 지나간 뒤에 뭐 후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네, 부분이 계속 알겠습니다. 보여가지고 네, 아쉬움이 들어서 선생님,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총평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가지고 있죠. 자, 다른 논평 부탁드립니다.
논평 없으시면은 발표자께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제가 좀 더 보완할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김도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왜 집요하게 투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들, 사후적으로 평가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사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민주노총이 왜 코로나 국면에서 시기를 놓쳤는가 했을 때는 박근혜 퇴진 운동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8, 16, 17년도 철도 파업이 어쨌든 그 계기가 돼가지고, 어쨌든 탄핵을 하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최초로 했던 것은 노동자 계급이었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실 계속해서 박근혜를 퇴진이 아니라 구속을 시키고 물러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에서 민주당과 개혁주의 정치에 휘둘러가면서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초창기부터 사실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매 시기마다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인권운동, 말랑말랑한 인권적 문제제기만을 제기하는 거에 국한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어떤 상황은 운동이 어떻게 정치적인 입장을 취해왔는가, 거기 안에서 진보 정치는 뭘 했는가,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도 좀 짚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향후 과제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글을 쓴 어떤 목표나 이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아까 했던 얘기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